네,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토론 진행을 맡은 연세대학교 박기영이고요. 현재 한국경제학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앞서 진행 맡아주신 이웅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국경제학회, 그 다음 한국경영학회 공동으로 현 시점 가장 큰 화두를 할 수 있는 기술, 그 다음 기후 두 가지 주제를 적절하게 정해주셨고요. 오늘 현재 자리는 이 두 화두에 대해서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경제 주체들의 인센티브에 친화적인 규제 방향을 살펴보는 알찬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두 분의 훌륭한 발표에 이어서 토론에도 저희가 업계, 학계, 그 다음 정부 측에서 가장 전문가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토론 진행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박성호 회장님, 그 다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경제사회연구본부의 최기영 박사님, 그 다음 세 번째로 금융감독원 지속가능금융팀의 황재학 박사님, 그 다음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 탄소중립전략팀장이신 정현희 관님 순서로 단상에 올라오셔서 발표를 해주시면 되고요. 시간은 길게 말씀해 주셔도 좋은데 그래도 저희가 지금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10분 이내로 발표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네 분의 토론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플로어에서 나오는 질문들 받고, 그 다음 그것들을 동시에 다 합해서 두 분의 발표자께서 다시 논평을 해주시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 그때는 다 여기 단상에 올라오셔서 저희가 종합토론의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박성호 회장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박성호입니다. 원래 이렇게 테이블에서 편안하게 한 5분 정도씩 얘기하는 세미나들을 많이 갔었는데요. 이렇게 또 단상에 서니까 또 사뭇 또 느낌이 다릅니다. 오늘 최경규 교수님께서 빅테크 위주로 현재 플랫폼 기업들의 현황을 글로벌하게 또 비대면 시대에 상황을 잘 말씀해 주셔서요,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최인규 교수님께서 발표 말미에 현재 진행되는 규제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셨고, 기억하시겠지만 사전적 규제의 위험성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하신 부분에 대해서 토론자 입장에서 100% 동의하는 바고요. 사실 기업들이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목 자체가 이제 빅테크 플랫폼인데, 사실 이제 빅이라는 게 이게 규모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기술의 선도성을 의미하는 건지 분명치는 않습니다. 물론 플랫폼 기업들 중에 성장한 기업들이 금융 쪽에 진출할 때 빅테크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혼용되는 느낌이 있긴 한데, 저는 이제 빅테크라고 해서 네이버나 카카오를 예를 이제 많이 드시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아까 발표에도 나왔지만 네이버나 카카오가 많이 성장을 했죠. 20년 동안 조그만 이제 사무실에서 시작해서 시총이 뭐 30조, 25조 가는 성장을 하긴 했는데, 애플이나 지금 경쟁사들 구글이나 애플이나 여러 미국의 빵이나 비교해 보면 아직도 50분의 1, 심하면 100분의 1 수준의 시가총액이나 매출이나 기술의 절대적 우위성에 있어서 많이 뒤처지는 게 저희가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플랫폼 규제가 화두가 많이 되고 있고, 아시는 것처럼 정부 중에 공정거래위원회나 방송위 같은 여러 부처들이 규제 법안들을 정부 또는 의원입법 형태로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그게 시기적으로 지금 적당한지에 대해서 저희는 깊은 우려를 좀 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서 플랫폼 시장을 석권하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자국의 플랫폼 성장을 위해서 미국 기업을 규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공정거래법에 굉장히 강력한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 기업을 상대로 한 유럽의 플랫폼 규제 지침들이 나온 거고요. 근데 그걸 잘못 수입을 하게 되면은 지금 유럽도 하고 뭐 중국도 하고 하니 우리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냐라는 어떤 논의가 현실에 기반하지 않게 시작이 돼서 지금 각 부처들이 규제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게 저는 이제 굉장히 정부 관료분들이 굉장히 스마트하시지만 이 부분 좀 깊이 재고를 했으면 좋겠고, 심지어 많은 신문에 보도됐지만 차후에 정부 부처들이 어떤 규제 관할을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부처 간 영역 다툼으로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먼저 좀 유념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어릴 적에 만화를 좋아했었는데요. 그때 생각나는 만화 중에 하나가 농사를 짓는 분들이 애써서 농사를 져서 그거를 도매상인한테 팔았는데 헐값에 팔고 소비자들은 또 엄청나게 비싼 금액을 지불하고 그거를 무값을 지불하고 사는 그런 거, 김장할 때 그런 걸 봤었습니다. 그때 그 만화 작가가 박봉성 씨인지 이현선 씨인지 기억 안 나는데 그 주인공이 이렇게 불합리한 농산물 유통 구조에 대해서 주인공이 그걸 개혁하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방법이 막연해서 그 만화 결론도 끝나진 않았는데, 지금의 플랫폼 기업들은 이제 그 중간에 수많은 유통 과정들을 직접 대면하는 그 소비자와 직거래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기술 혁신을 이뤄가서 이제 그러한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는 노력을 하는 것 같고요. 빅테크 기업이든 플랫폼들이 하나같이 지향점은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소비자들이 불편한 게 뭔가, 그거를 밤새 고민하고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면 구현 가능한가, 그것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많은 선택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지금 아까 최영규 교수님께서 유니콘 수가 절대적으로 지금 중국과 미국에 비해 낮고 핀테크 순위도 생각지 않게 우리가 10위권 밖으로 벗어난 상황이고 하는 거 보면 이게 왜 그럴까?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지금 코로나가 왔고 언택트 시대가 도래를 했고 이제 빅테크 기업이 경제 주역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왔다면 국가적으로도 그쪽으로 지원하고 또 그런 기업을 지향하는 기업들을 계속 육성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부는 그런 큰 청사진보다는 이거 너무 큰 거 아닌가, 이 빅에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규제를 자꾸 시도하는 게 굉장히 가슴 아프고요. 저는 구한말 때 우리 조상분들이 기존의 제도를 고수하시다가 서양 문물의 충격을 흡수를 못하고 시기를 놓쳐서 후손들이 거의 100년 가까이 고생한 걸 생각을 하면 지금 이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열린 사고로 빨리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계속 약간 정치적 용어긴 하지만 기득권에 집착을 하게 되면 결국은 기득권도 망하게 되고 새로운 산업도 일으키지 못해서 결국 외국 세력에 의해서 유럽처럼 경제가 완전히 경도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우려를 표명합니다. 빅테크 많이 말씀하셨는데 기존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오프라인 기업, 은행권을 다 포함합니다. 그게 지금 새로운 금융으로 전환하는 시대에 있어서도 계속 옛날 방식을 고집하고 있어서 기술적으로 망분리를 계속 지금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과연 물리적 망분리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융회사의 개발자가 지금 재테크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집에 와서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제도적으로 계속 지금 발목을 잡고 있고요. 사실은 한 2시간을 말씀드려도 할 말은 많습니다만은 지금 사전규제 위험성 딱 2가지로 저는 갈래를
예상을 하는데, 하나는 외국에 없는 규제를 우리나라에만 설정을 함으로써 국내 기업만 결국, 사실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성실하게 법을 잘 지키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외국 기업은 그게 한국의 특별한 규제고 규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러저러한 핑계를 잘 안 지키게 되면 결국 국내만 불리한 상황, 소위 역차별이 심화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국내 기업들 중에 큰 기업에다가 배리어를 설정을 하게 되면 스타트업들이나 작은 기업들이 그게 장벽이 돼가지고 크질 못합니다. 그 점 때문에 저는 지금 미국의 웨이트앤시 정책을 굉장히 저는 중시를 해야 되는 시기다. 좀 더 보시고, 뭐 구글, 애플처럼 크면 지금 안티트러스트 지금 논의되기 시작했는데 우리 기업들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 벌써 이런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름 굉장히 좋습니다. 공정, 또 소비자 보호, 명분은 굉장히 훌륭합니다만 과연 그게 사회 전체의 편익을 가져오는 건지 피해를 가져오는 건지 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심지어 이제 아까 발표자 말씀하셨지만 알고리즘까지 지금 정부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국회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거는 굉장히 어불성설인 게, 그건 굉장히 기업 경쟁력에 대한 공개, 그러니까 어떤 음식점에서 내가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밖에다 메뉴판에다가 걸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의, 제가 좀 신랄하게 얘기하면 무지와 독선의 결과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업들이 커서 경제를 잡아먹으면 어떡하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아직 멀었고요. 대한민국의 5천만이 다 똑똑하기 때문에 그렇게 놔두지도 않습니다. 다 그 과정에서 충분히 민주주의 또 경제민주화 이루어질 수 있고, 너무 명분만 앞서는 지금 규제는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저 플랫폼에 대해서 제가 요 말씀만 드리고 이제 내려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예를 들면 포털만 해도 한 5년 전만 해도 6, 7개가 난립을 하다가 몇 개로 줄었다가 그러니까 네이버나 뭐 다음 카카오로 많이 이제 양시장으로 됐다가 지금은 검색 시장은 또 미국의 유튜브나 구글이 또 점유율을 앞서고 잠식하고 있거든요. 쇼핑만 해도, 오픈마켓만 해도 수많은 기업들이 명멸을 거듭하면서 주인공들이 바뀌어왔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경제학적으로 완전 경쟁인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완전 경쟁에 흡사한 시장입니다. 이 시장이 계속 변화하고 진출입이 자유롭기 때문에 어떤 틀을 가지고 규제하거나 정부가 어떤 그림을 그려서 선도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소비자들이 알아서 나한테 가장 유리한 기업들을 선택하고 시프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개로 과독점화하는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소비자를 위하지 않는 기업은 퇴출될 수밖에 없는 이상적인 그림을 저희가 지금까지 봐왔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는 컨트롤러 역할을 이제 그만하시고 작은 기업들을 좀 육성하는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고, 큰 기업들 사회적 책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이 재산의 상당 부분 5조를 지금 사회 기부한다고 선언했는데, 지금 젊은 테크 기업들의 창업자들은 상당히 그 멋있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기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놔두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공정이나 다른 이슈가 실리를 해하지 않도록 연구를 좀 더 할 수 있게, 우리 경영학회나 경제학회,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학회인데 학자님들께서 더 많은 연구해 주시고 조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최경영 박사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최계영입니다. 오늘 발표 내용 잘 들었고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이 경영학적 퍼스펙티브에서 지금 돌아가는 세상, 그리고 거기서 기업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미래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그래서 이 정보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제가 다 커버할 수 있겠는가. 제가 잘 모르는 분야도 많이 있었고. 다만 저는 이제 이렇게 경제학 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빅테크의 그 흐름, 그 다음에 그 규제에 관한 내용을 이제 경제학적 퍼스펙티브에서 아까 발표하신 내용을 약간의 퍼스펙트를 바꿔서 재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뉴노멀 얘기를 굉장히 잘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는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뉴노멀이라는 거는 이제 세상이 크게 바뀌다 보면은 지금 코로나다 뭐다 해갖고 굉장히 기업이 위기이자 기회인데 이럴 때일수록 혁신 기술이 크게 도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옛날에 빅테크가 커지고 있다는 거는 이제 주식시장으로 비유하자면 주식값이 계속 오르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없어지면은 잠깐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이 추세가 바뀌진 않고 오히려 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그 위력을 우리가 충분히 받고 이거 없이는 우린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걸 너무나 명확하게 알아졌기 때문에 이게 계속 혁신 기술의 채택이 더 가속화되는 그 어떤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혁신 기술, 특히 ICT, 빅테크 이런 것들의 특징은 뭐 경영학 쪽에서 옛날에 유명한 페이퍼, 제가 그 이름은 까먹었습니다만은 이 수학 체증의 법칙이 이제 작용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거는 국가적으로 얘기하면 또 뭐냐면은 선진국과 그렇지 않은 국가 간의 격차는 더 벌어진다는 거고 혁신 기술을 채택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격차는 더 벌어진다는 거고 이건 개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빅테크는 앞으로도 더 커질 텐데 얘들이 커지는 것은 이유는 뭐고 앞으로는 무슨 의미냐를 쉽게 얘기하자면은 결국 네트워크 효과, 경제학적 퍼스펙티브에서 얘기하자면은 네트워크 효과인 것 같아요. 그 많이 모여들수록 그 네트워크의 가치가 커진다는 것은 모든 플랫폼에다 적용이 되는 거고 사실은 규제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이슈가 되는 것도 거기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효과가 있다는 것은 따로 떨어져 있을 때에 비해서 모이니까 가치가 더 올라간다는 거기 때문에 플랫폼이 없을 경우에 비해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플랫폼 관련해서 공정경쟁 이슈라는 것은 결국은 여기서 창출된 가치를 어떻게 나눠 가지냐를 두고 싸우는 거고 이게 공정한가 아닌가를 싸우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요즘 뭐 다 아시겠든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뭐 인앱 결제를 둘러싼 갈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다 이거 어떻게 나눠 먹을 것이냐 하는 얘기가 될 것인데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에서 이제 나오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것이 옳으냐 뭐 또는 그래도 규제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이런 싸움 같은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 플랫폼에 참여하는 기업들도 서로 간의 협력 관계도 있지만 경쟁 관계가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올바른 규제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떤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주는 게 자기한테 이익이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규제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것이 규제 많이 한다 그러면 되게 정부가 타겟이 되는 경우가 많죠. 당신들은 왜 그렇게 규제를 많이 하느냐. 지금 정부에서도 나오셨습니다만 사실은 근본 문제는 이걸로 인해서 새로이 위협을 받는 인컴번트들, 기존 기업들이 싫어해서 규제를 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이게 세상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딱 일도양단적으로 누가 옳다 그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힘든 건데 문제는 다시 돌아가서 플랫폼이라는 건 분명히 가치가 있고 이걸 키워야 되는데 거기에서 불공정성도 날 수가 있다. 그러면은 규제를 안 할 수도 없지만 과도하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적절한 규제가 뭐냐를 찾는 것인데 사실 여기에 이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발표하실 때 내용에 금융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그것도 굉장히 대표적인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것도 이제 네트워크 효과가 작용하는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규제를 할 때 미래지향적이고 발전도 억제하지 않는다는 것에서 가장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결국 적은 것 같아요. 앞으로 이 플랫폼이 어떻게 발전하겠는가. 거기에 대한 어떤 예측 내지는 그 어떤 블루프린트 같은 게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지금 당연히 이게 크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규제를 하는 게 이게 앞으로 플랫폼이 어떻게 발전하는 것을 저해할 것인가 마는 것인가 거기에 포커스를 두는 게 결국은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을 만약 예를 든다면은 그 미래상은 이미 중국이 다 보여줬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뭐 엔트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엔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게
하나의 거대한 슈퍼 앱을 만든 거였다고 보거든요. 결제에서 시작해서 대출도 하고 보험도 하고 자산 매니지먼트까지도 다 하는 걸로 이게 컸단 말이죠. 근데 이 하나하나의 그 금융 서비스가 서로 간에 시너지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쌓인 빅데이터를 저기다 써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계속 커지는 거고, 소비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은행도 잘 없고 이러던 나라였는데 누구나 그 최첨단 서비스에 접근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 베네핏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아마 뭐 특정 기업의 이름을 제가 명명하고 싶진 않지만 그쪽으로 많이 가고자 하는 빅테크 우리 국내 기업 또는 미국이나 뭐 이런 데 기업들도 아마 그런 거를 지향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정부 당국은 거기에 대해서 딜레마에 이제 빠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따르는 무슨 뭐 이거 뭐 담보 안 받고 막 이렇게 대출하고 정말 빅데이터 이거 믿어도 되는 거야 라는 걱정을 하실 수도 있겠고, 저 개인 데이터를 쟤들이 다 갖고 있고 나는 안 가져도 이거 되는 거야 라는 걱정을 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여러 가지 대응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게 싫어서 이제 막 갑자기 엔트 IOP 못하게 하고, 우리는 또 복잡한 게 적은 것 같아요. 빅테크, 은행 쪽에 없던, 금융 쪽에 없던 기업이 들어오니까 그쪽에서 오래 계시던 분들이 또 불안할 수도 있겠죠. 나도 하고 싶은데 저기가 더 경쟁력이 있는 것 같고, 그럼 데이터는 어디까지 서로 공유해, 뭐 이런 거 갖고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결국은 적은 것 같아요. 이 플랫폼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어떻게 발전하는 것이 최선이겠는가, 그 그림을 딱 이게 확실하게 있어야 이거를 지금 어느 수준에서 규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게 나오는 거고, 그때 기존 인컴벤트의 어떤 이해관계나 이거를 너무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어디까지나 소비자를 생각하고 금융이 얼마나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여기에 중심을 잡고 이제 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여러 가지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두서없이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빅테크 관련한 정책 이슈, 규제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다른 갈래의 것들이 혼합돼서 막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거를 딱 정리해서 나누면 딱 4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프라이버시라든가 개인 보호에 관한 얘기, 이게 한 가닥이 되겠죠. 근데 이 문제는 앞으로도 점점 더 심각해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알렉사에다가 뭐 우리가 뭐 넥타이 값 알아본다, 이거 다 아마존이 녹음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금융 같은 것도 슈퍼앱 같은 게 나오게 되고 그러면은 뭐 어떤 기업이 다 갖게 된다든지, 이런 거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의료 데이터 같은 것도, 프라이버시 문제가 첫 번째 큰 이슈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디어라든가 민주주의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실 여기에 관한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호주 당국에서 구글이나 페이스북 보고 뉴스 업자들한테 돈 좀 줘라 뭐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은 이게 알고리즘이 그 컨텐츠를 뿌리고 하는 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미디어의 어떤 그 디스트리뷰션, 컨텐츠의 디스트리뷰션도 얘네들이 장악하는 게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적정 수준에 규제하는 게 도대체 뭐가 되겠는가, 이게 두 번째 가닥이고, 세 번째가 이제 시장 경쟁에 관한 거죠. 빅테크가 이게 네트워크 이펙트니 뭐니 해갖고 시장을 다 독점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은 이 플랫폼에서 쌍처럼 가치를 자기가 다 가져가고 혁신도 저해하게 되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다. 사실은 혁신은 빅테크가 다 하고 있다. 뭐 등등 가지고 이제 서로 싸우게 될 때 이거 어떻게 규제해야 되겠는가 하는 얘기가 있고, 마지막이 기술 패권 얘기가 결국 나오게 되는데요. 다 서로가 엮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빅테크가 세상을 다 지배하고 이렇게 되면은 기술 패권 가진 국가들, 이쪽에 최고의 기술 갖고 있는 나라를 결국 세계 경주도 다 할 것이니, 여기서 미중 갈등 이런 것까지 되면서 이거 내가 패권 잡아야겠다, 우리 동네 만들어서 여기서만 놀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블록화되는 경향, 이 4가지의 큰 가닥의 퍼스펙티브가 빅테크 규제에 한꺼번에 엮여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4가지 퍼스펙티브가 서로 모순되고 있다는 게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거죠. 프라이버시를 강력하게 보호하고 싶으면은 뭔가 혁신이 안 되는 것 같고, 뭐 미디어나 뭐 이런 쪽으로 뭐 하다 보면은, 이거 규제하다 보면은 또 이쪽에 소셜 네트워크에 뭐 문제가 생긴다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원 사이즈 핏 같은 정책 같은 건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크게 4가지 정책 목표가 있으면은 적어도 5가지 정책 수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폴리시 믹스가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아무도 지금 모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현상에 있어서 제가 그나마 얘기할 수 있는 한 가지 그
뭐 폴리시 믹스 조합을 만들 때 있어서 원칙 같은 거를 하나 제기하면서 이제 토론을 마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저건 것 같습니다. 그 시장도 이미 게임이 끝난 플랫폼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이미 다 아실 만한 그런 시장 같은 거. 그런 거에는 빅테크 기업이 나쁜 짓을 할 개연성이 있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더 이상 경쟁도 없고 누가 날 건드리겠느냐 해서 그 서드 파티한테 좀 안 좋은 관행이나 이런 걸 가져갈 수도 있겠죠. 이런 거는 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고요. 그러나 새로운 컴퓨팅 플랫폼, 새로운 플랫폼을 향한 경쟁 같은 거는 치열하게 있고 아직 승자가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이런 거는 섣불리 규제를 하는 것이 굉장히 그 미래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투 트랙 같은 것들을 나눠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그 많은 이쪽의 문헌들이 저렇게 표현을 하죠. 그 플랫폼에서는 컴피티션 인 더 마켓하고 컴피티션 포 더 마켓으로 나눠서 어떤 시장 내에서의 경쟁은 이미 그 어떤 승자 독식의 어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공정성 같은 거를 봐서 문제가 있다면 그걸 찾아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그 다음에 컴피티션 포 더 마켓, 새로운 컴퓨팅을 향한 경쟁, 이런 것들은 경쟁이 치열하고 누가 승자가 될지도 모르고 이거 괜히 건드리면 혁신이 안 되니까 이런 거는 규제 유예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 이런 투트랙이라는 큰 방향성에서 뭔가 정책을 하는 것이 그나마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닌가 싶고요. 그때 그 컴피티션 포 더 마켓, 퓨처라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요즘 뭐 메타버스를 얘기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한 예가 될 수 있겠고, 뭐 이커머스 같은 것들도 굉장히 큰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것도. 그러다 보니까 또 드는 것 같고. 근데 이런 마켓들이 서로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하는 거는 이러한 컴피티션 인 더 마켓 하는 플랫폼과 포 더 마켓 하는 플랫폼도 서로 겹쳐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까 그 금융, 그다음에 미디어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이커머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서로 시너지가 있잖아요. 요거 하나 잘하면 다른 거 잘할 수 있잖아요. 빅데이터가 서로 연결되고 할 때. 이러면은 과연 기존의 어떤 A라는 분야가 B라는 것이랑 시너지해서 나가는 것들은 독점령의 남용이냐 아니냐, 이거 허용할 거냐 마냐. 사실은 지금 당장 급한 이슈는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의회 보고서에서 그 플랫폼 규제에 관한 거가 나온 것들도 인접 라인 오브 비즈니스로 진출하는 걸 막겠다는 굉장히 강력한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거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자꾸 빅테크가 있고 작은 서드 파트가 있어서 이걸 서드 파티를 너무 못 살게 구는 거 아니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새로운 컴퓨팅 플랫폼을 두고 경쟁하는 데 있어서는 A라는 빅테크가 있을 때 정말 가장 무서운 경쟁자는 B라는 다른 빅테크거든요. 얘네들끼리 경쟁하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굉장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런 면에서 여기 라인 오브 비즈니스 같은 거를 규제를 너무 강하게 하는 거는 안 되게 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도 누구나 다 아는 빅테크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제 보기에는 두 기업이 굉장히 열심히 경쟁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시장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거죠.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그럼 웬만하면은 좀 풀어주고 괜히 뭐 이상한 거 하지 말고, 다만 요 큰 기업들이 이미 철옹성을 갖고 있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것들 분야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거는 좀 서드 파티를 괴롭히는 게 있는가 하는 거는 좀 체크해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좀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발표하신 내용에 관한 제 의견이고요. 뭐 일단 토론 내용 이걸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두 번째 주제 관련 금융감독원 황재학 박사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황재학입니다. 먼저 그 홍익대학교 유종민 교수님의 심도 있는 그 배출권 거래제 관련된 발표 정말 잘 들었고요.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이게 제가 소속이 금융감독원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게 되면 오늘 그 이제 학술대회에 취지인 기업 친화적 규제에 약간 좀 찬물을 끼얹거나 아니면 혹시나 좀 다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게 돼서 그 방식이 아니고, 저는 오늘 그 하나의 독립된 연구자로서 제가 공부하고 이제 배워왔던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발표자의 발표 내용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토론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탄소 배출권 제도를 이해함에 있어서 조금 다른 관점의 이야기들도 있다라는 그런 사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사항들 중에서 좀 중요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시간 관계상 말씀해 주시지 않았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 교수님 발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배출권 거래제 대응 실태와 과제 조사에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감축 투자를 별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이템이 서로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배출권 가격 급등락 같은 것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이었고, 그리고 이제 배출권 거래제와 이제 산업 경쟁력 관련해서 많은 문헌들이 있었는데, 배출권 거래제가 있으면 기업 피해 내지는 해외 이전, 외국인 투자 감소 같은 것들이 좀 우려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소 누출이라는 개념을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탄소 국경세와 이제 산업 간 탄소 누출에 대한 현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소세 관련된 논의, 그리고 이제 가격 도구와 양적 도구의 최적 결합, 유관제도와의 중복, 시장 친화적 규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 주제에 있어서 약간 논의 범위를 조금 확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배출권 거래제가 2015년에 우리나라에 이제 도입이 되었는데, 도입 당시에 이제 어떤 것들 때문에, 아니면 어떤 배경 때문에 이 제도가 도입되었는지를 조금 더 돌이켜 본다면 우리가 이제 그 이유를 잘 알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구 온난화 우려에 대한 것들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우려가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아주 탄탄한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마련된 것들이고요. 이제 IPCC라는 아주 유명한 이제 과학 단체에서 이제 5번에 걸쳐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특별 보고서를 합치면 뭐 67번 되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또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주 저명할 뿐만 아니라 심도 있고, 그리고 아주 풍성한 양의 연구를 거쳐서 정말로 탄소 배출을 좀 줄여야 한다라는 어떤 컨센서스를 이루어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과학적 근거에 힘입어서 파리 협정이 체결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 체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국제 정치적 내지는 외교적인 의무를 우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경제학적 의미에서 내지는 경영학적인 의미에서 감축을 논할 것이 아니라 국제 정치적, 외교적 의미에서 또 우리가 탄소 배출 감축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속가능 발전법이 2008년에 우리나라에서 도입이 되었고, 같은 해 이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라는 것이 도입이 되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이제 지속가능 경영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정책 환경은 이미 잘 도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탄소 배출권을 우리가 논의할 때 있어서 단순히 경제학적으로 이것이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냐, 기업들에게 친화적이냐 친화적이지 않냐를 논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과학적, 외교적, 또한 법률적 배경에 대해서 제약 조건이 있다라는 것들을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출권 거래제 참여 기업에 대한 이제 설문조사 내용이 이제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더 말씀드리기 이전에 배출권 거래제 개요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이해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먼저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의 할당,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배출,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부의 기업이 배출 내용을 이제 결산하는 과정에 거쳐서 배출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구조가 있는 나름대로 시장 친화적인 내재성을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인센티브가 시장 친화적이다라는 측면에서요. 그런데 기업이 이제 배출권 거래제에 이제 참여하는 기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초과로 배출하는 기업 내지는 과소 배출하는 기업. 초과 배출하는 기업은 당연히 이제 손실을 얻게 되고요. 과소 배출하는 기업은 이제 이익을 얻게 되는데,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설문조사에 참여한 기업 수가 364개입니다. 이제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이 684개인 거를 감안해 보면 약 절반 정도 되는데, 대략적인 내용은 약간 부정적이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이제 기업에서 실무를 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오히려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배출권을 되팔면서 수익을 올리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들로 배출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을 도입했거나 아니면 도입할 준비에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어떤 그 모수의 차이 내지는 어떤 그 입장의 차이 때문에 이
이제 좀 설문 결과가 약간 왜곡되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기업의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하고 중소 내지는 중견기업 간의 격차가 있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감축 기술을 많이 개발했고, 그리고 아예 사업 모형 자체를 바꾸는 그런 예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속가능 성장법에서도 정하고 있고, 그리고 정부의 방침 자체는 기후변화를 단순히 어떤 위기, 어떤 뭐 우리가 꼭 헤쳐나가야 될 어려운 이렇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기회로 바라보자 라는 것들이 이제 정부의 입장인 걸로 여러 가지 보도자료나 정부 입장을 이제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정부가 아니고 기업에서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를 보면 우리가 꼭 그 대한상의 결과만 보고 이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후변화를 기회로서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도 꽤 있다라는 그런 현실이 있다라는 사항을 좀 인지할 필요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로 그러면 이제 무조건 위기냐, 무조건 기회냐, 또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과대 배출하는 경우에는 기업이 이제 배출 부채로 이제 기업의 재무제표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한국경제에서 이제 보도한 바에 따르면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 이제 필두로 1,571억 원 정도 되는 이제 배출 부채를 이제 재무상태표상에 이제 계상을 하고 있고요. 그 뒤로 이제 기아, 뭐 이제 포스코가 이제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전 5개 발전자회사의 배출 부채를 합하면 6,800억 원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업들을 보면 단순히 감축 부담이 그냥 먼 미래의 일이거나 아니면 뭐 나중에 일어날 일, 이게 아니라 직접 이제 당장 맞닥뜨린 현실이고, 감축을 할지 말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생존하기 위해서 감축해야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기업의 어떤 손실 내지는 부채는 단순히 기업의 손실에만 미치는 것,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고 이제 금융시장으로까지 전이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바젤위원회에서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에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이 트랜지션 리스크라고 말하는데요. 이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 인해서 기업이 갖게 되는 어떤 손실, 이런 부분들을 트랜지션 리스크로 의미하는데, 이 트랜지션 리스크가 이렇게 이제 마이크로한 측면에 아니면 좀 매크로한 측면을 거쳐서 결국 금융시장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고, 이 영향의 좀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제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여러 해외 금융당국에서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기업이 직면한 온실가스 감축 내지는 환경정책에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하라는 요구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블랙록이고, 그리고 블랙록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들의 이제 연기금에서 피투자회사에서 얼마만큼 탄소 배출을 하고 있는지 정보를 아주 지속적으로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하고 관련해서 이제 정보 공개 표준안도 여러 단체에서 지금 표준을 마련하는 단계에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들은 TCFD라는 이제 권고안이고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금융안정위원회 산하에 있는 워킹그룹인데, 이제 지난주에 이제 실질적으로 작업을 해서 이번 주에 아마 보도자료 배포가 되었을 텐데, 금융위원회를 필두로 금융감독원 그리고 이제 국내 여러 금융유관기관들도 이제 TCFD 권고안에 지지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2,000개 이상의 기관 또는 기업들이 TCFD 권고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렇게 자본시장의 투자자들이 환경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이런 공개를 잘 하고 표준안을 잘 마련해서 정보를 잘 공개한다면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가 더 국내 금융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탄소 배출권을 도입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불해야 되는 여러 가지 뭐 비용 내지는 그런 것들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떠나갈 수 있다라고 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정보들이 정확하게 잘 제공되지 않는 현 시점에서는 오히려 이런 규제가 기업 입장에서는 시장 친화적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이런 규제가 도입이 잘 된다면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들도 유인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할당 정책과 관련해서 이제 유상 정책이냐, 유상으로 할당할 것인가, 무상으로 할당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말씀을 유 교수님께서 간략하게 많이 이제 해주셨는데,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유상 내지는 무상 할당의 이제 비율을 결정하는 근거로서 이제 산업의 국제 경쟁력 내지는 국민 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0% 이내로 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이 표현은 아마 이제 유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발표 내용과 이제 일맥상통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유상 무상 외에 벤치마크 기준이냐 아니면 그랜드파더링 비율이 이제 이냐에 따라서도 이제 좀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이제 벤치마크라는 거는 업종 내에서 평균적인 수준보다 좀 덜 배출하는 기업들에게 더 많은 양의 이제 탄소 배출권을 할당해주고, 그랜드파더링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과거에 더 많은 양을 배출한 기업들에게 더 많은 양을 할당해주는 그런 것인데, 아무래도 기업이 더 탄소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주려면 벤치마크 비율을 더 높이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도 이제 보도자료에 발표된 바에 따르면 아무래도 벤치마크 비율을 좀 더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인센티브라는 차원에서 보면 시장 친화적 규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탄소 국경세 관련된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EU에서 탄소 국경세를 실제 도입한다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제 궁금해할 수 있는데, 먼저 일단 이제 전체 수출 비중 중에 EU에 이제 해당되는 부분은 약 13%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작으면 작다 내지는 이제 크다면 크다라고 바라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EU로부터 수입하는 물량은 전체 수입량 대비 한 16%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통상 당국의 입장에서 아니면 이제 외교 당국의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까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물품에도 탄소 국경세를 도입할지 말지에 대한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인데, 물론 이제 EU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우리나라만큼 더 많이 규제를 받지 않는 그런 나라들로부터 그런 규제를 역으로 도입하는 방식도 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EU에서 만약에 이런 제도를 도입한다라고 한다면 수입국 기준의 국가적 어떤 배출 규제를 도입을 할 것인지, 우리나라에도 아니면 그냥 어떻게 좀 핀셋 규제 같이 영향이 큰 기업 중심으로 어떤 미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 여부도 정책 당국 입장에서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그 그린피스라는 이제 환경 관련 NGO에서 이제 의뢰를 해서 어른스트 앤 영에서 이제 탄소세 효과를 이제 추정한 보고서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2023년까지는 뭐 이제 EU, 미국, 중국에다 다 도입하면 뭐 6,100억 원, 2030년까지는 뭐 1조 8,700억 원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라는 이제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이제 아주 정교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어떤 영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탄소세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언론에서도 또 여러 이제 부분에서 이제 블랙스완 보고서를 많이 언급을 하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한 줄 한 줄 이렇게 꼼꼼하게 읽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블랙스완 안에서 이제 탄소세하고 관련된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배출권 거래제하고 탄소세에 있어서 이제 카본 프라이싱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제 탄소 가격을 사전적으로 인식하는지 아니면 사후적으로 인식하는지에 대해서 이 거래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두 개의 제도는 좀 많이 다를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탄소세를 만약에 도입한다면 세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과연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수입 기반으로 해야 될 건지 아니면 도시하고 비도시 지역은 어떤 식으로 또 차등을 두어야 할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이제 최하위 계층에도 우리가 동일하게 이런 탄소세를 부과해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뭐 이런 이슈들이 또 제기가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주장이 제기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정치적 수용 가능성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동일하게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수용 가능한지 여부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데, 일단 세금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탄소세가 도입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인데, 아무래도 좀 더 많이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시간 제약이 있고, 아무쪼록 그 유종민 교수님 발표하신 내용에 이제 조금 더 이해를 좀 더해 나가실 수 있는데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은 기획재정부 탄소중립정협팀장이신 정여진 과장님 토론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앞선 발표에서 많이 배웠고요. 저는 이제 정부에서 나와 있어서 또 정부 입장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겠지만 한편으로는 또 저희 개인적인 의견도 많이 들어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기획재정부 탄소중립전략팀장 정여진이라고 하고요. 팀 이름에서 보면 아실 수 있다시피 새로 생긴 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붐이 일어나면서 많은 조직들이 새로 생기고 있는데요. 그만큼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앞에서 많은 분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정부가 규제를 좋아서 하는 건 아닙니다. 정부도 규제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 변경에 따라서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배출권 시장을 규제라고 이렇게 인식을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어쨌든 뭐 배출권이라든지 탄소세라든지 그 밖에 다른 배출 규제와 같은 다양한 규제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좀 큰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까지는 국제적인 감축 압력이 좀 약했습니다. NDC를 기본으로 해서 그 2030년까지라든지 얼마나 감축을 하겠다 국가 배출량을 그거를 자발적으로 제출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의무가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었는데 최근의 추세는 감축을 하지 않으면 페널티와 같은 뭔가 불이익을 얻게 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EU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고요. 6월까지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데 탄소 관세가 될지 개별 소비세 형태가 될지 ETS 형태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좀 강제적인 이제 탄소 누출을 막기 위한 강제적인 방법을 도입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아리백 같은 경우도 이게 점점 아리백에 이제 가입하는 외국 기업들이 늘어날수록 그 기업들을 납품하려고 하는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간접 배출까지 포함을 하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기가 이제 석탄 발전을 통해서 나온 전기이면 아무리 그 기업이 스스로 노력을 최대로 해도 간접 배출을 줄일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납품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규제가 아니지만 규제와 같은 이제 페널티가 되는 거고요. 주요 투자기관들의 탈석탄 선언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투자금이 빠져나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분위기 속에 지난 4월 22일 기후정상회의에서 주요 국가들이 NDC 목표를 대폭 상향 조정을 한 것도 저희에게 많은 이제 압박이 됩니다. 이제 보시면 미국은 기존에는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28% 하겠다고 했던 것을 50에서 52, 그다음에 일본은 26에서 46, 캐나다는 30에서 40 내지는 45, 영국은 원래 30년까지 68 하겠다고 한 것을 35년까지 78.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숫자가 굉장히 이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2017년 대비 24.4%를 하는 것으로 기존에 내놨고 우리는 이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몇 년 대비하고 있는 이 몇 년이 거의 카본 피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선진국들은 카본 피크를 한참 전에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참 내려오고 있는데 저희는 카본 피크가 2018년이었습니다. 이제서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은 짧은 거예요. 2050 탄소 중립 목표는 다 똑같은데 딱 턴어라운드 한 시점이 저희가 굉장히 늦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압박이 들어오기 때문에 뭔가 특단의 방법이 없이는 모두가 힘든 상황이 되겠구나. 그래서 탄소 중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최근 이제 현재까지 25개 국가가 공식적으로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많은 나라들이 갑자기 선언을 하게 된 것들에 대해서 왜 그럴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서 그 원인을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람들이 그 그린 스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저희는 한편으로는 이제 이게 위기일 뿐만 아니라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하에 저희가 작년 12월에 이제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내용은 많이들 아시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1 전략이었고요. 적응과 기회와 공정, 그다음에 기반 해서 탄소 중립을 이제 여러 분야별로 각 분야별로 어떤 과제를 통해서 추진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이제 개략적으로 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른쪽의 단계별 추진 과제인데요.
첫 번째가 가장 이제 현재 저희가 하고 있고 핵심인 부분입니다.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인데요. 탄소 중립을 위한 부문별 감축 경로 및 수단 등을 이제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시나리오를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정책 추진 전략을 금년 말까지 만들고요. 기사에서 보셨던 것처럼 2030년 연내로 그 NDC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던 24.4%보다 조금 강화된, 이제 얼마나 강화될지는 이제 시나리오 과정에서 논의를 하고 그 결과적으로 나오겠지만, 이제 NDC를 얼마나 상향할 것인지를 연내 발표를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그 로드맵을 실제 정책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저희의 이제 목표는 정부가 이제 제시한 것은 삶의 질 개선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겠다. 즉 이제까지는 항상 탄소 중립과 관련된 것은 규제이고 산업을 죽이는 일이고 기업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지만 우리는 이걸 어떻게든 기회로 활용을 해서 이제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이제 비전을 발표를 한 바 있었고요. 또 이걸 위해서 이제 범부처 TF가 구성이 돼서 지금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 1년이 앞으로 20년, 30년의 로드맵을 마련을 하는 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2018년에 이제 피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27 이제 억톤 정도 저희가 국가 배출량이 나옵니다. 예전에 저희가 기존에 발표한 NDC를 그대로 그어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으면 2071년에 탄소 중립이 되는 속도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50에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20년을 땡긴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요 점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약간 이제 볼록하게 가 있는 형태죠. 요거보다 조금 볼록하게 갈 거냐, 아니면 리니어에 가깝게 갈 거냐. 그러면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그 고통은 누가 분담할 거냐. 전환은 이제 에너지 부분입니다. 에너지가에서 줄일 거냐, 산업에서 줄일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시나리오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방법에 여러 가지 정말 무수한 경우의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무수한 경우의 수에서 가장 경제적 충격을 약화시키면서 효과적으로 그다음에 이해관계자들이 수용도 가능한 방법으로 가는 것이 이제 저희의 목표인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기업들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 전환과 산업을 이제 보시면 그래도 대충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배출권 시장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체 국가 배출량의 73% 정도를 포함하는데 684개의 업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즉 73% 이상을 기업들이 배출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산업과 전환 부분은 거의 기업이라고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부분이 이제 줄어드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근데 이거는 75%일 때 사례를 들은 것 뿐입니다. 2050년에 75%. 이제 100% 저희는 탄소 중립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거의 0에 가깝게 이게 다 이렇게 납작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업하고 전환 부분에서 이제 오는 압박이 느껴지시는 거죠. 물론 제로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넷 제로이기 때문에 흡수를 많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CCUS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 거고요. 하지만 CCUS도 전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최대한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많이 줄여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산업계 부담된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준을 이제 목표로 하고 그런 조건 하에 부문별 감축 비용과 주요 추진 과제를 마련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위기와 기회 요인은 혼재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기 요인은 뭐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높은 제조업과 고탄소 배출업종 비중인데요. 비교해 보시면 한국하고 중국이 압도적으로 높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2060년, 왜냐하면 아직도 중국은 탄소 피크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2060년으로 이제 달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주요 산업별 배출 이제 가장 압박을 받는 산업일 텐데요. 발전 에너지가 압도적이고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반도체 등이 이제 주요 배출 업종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종에서 집중적인 감축 활동과 노력과 R&D와 투자가 있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기회 요인도 많이 있는데요. 신재생 에너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이제 완전히 신시장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고요. 화이트 바이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순환 경제 우리나라의 그 쓰레기 분리수거율이 압도적인 84% 전 세계에서 볼 수 없는 이제 그 재활용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순환경제 잠재력도 굉장히 높게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글로벌 수소에너지 수요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신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 또
이제 ESG 투자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돈이 이제 투자하려는 기다리고 있는 돈이 많이 있다라는 측면.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없지만 아까 탄소 국경 조정 제도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나라한테 중국과 예를 들어서 경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또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EU 시장을 두고 우리보다 더 배출하는 이제 기업과 오늘 아침에 신문 기사에도 친환경 선박 때문에 우리나라가 자칫 중국한테 이제 1위를 탈환했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배출권 시장에서도 벌써 일부 기업들은 할당 받은 양보다 더 감축해서 팔아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던 영업에 좀 잘 안 됐는데 배출권 수익으로 그걸 커버하는 회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감축 활동에 대한 이제 인센티브가 생기고 그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까지는 기업의 비용, 저희가 보통 탄소 중립을 위한 비용 그러면 기업 위주로 항상 생각을 합니다. 기업에 얼마가 들고 그 규제가 기업에 얼마큼 비용을 들이고, 근데 저희는 이제 조금 큰 틀에서 생각을 해보면 또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이제 좀 다양한 이야기가 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성장률이라고 하면 기업에서 이제 투자 비용은 사실 경제 성장을 이루는 데에는 더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투자 확대는 사실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IMF는 탄소 중립 정책이 친환경 공공투자 영향으로 2035년까지 성장이 플러스가 되고 30년 이후에는 이제 탄소세 부과율가 커지면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는 사실 국가별로 당연히 다르겠지만 이게 반드시 무조건 마이너스다, 플러스다라는 것을 단정적으로 말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이제 보시면 딱 플러스가 되는 나라는 EU, 일본, 미국이고 마이너스가 되는 나라는 인도, 러시아, 오펙입니다. 그 나라 산업 구조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또한 경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소비의 경우 당장 뭐 예상할 수 있는 건 전기요금이 상승하겠구나, 석탄 발전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제 그 과정에서 또 소비 행태가 변화가 되는 이제 substitution 이펙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효과가 과연 얼마나 마이너스가 될지 플러스가 될지는 알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투자의 경우 고탄소 산업은 위축될 것이고 대신 친환경 전환 투자는 확대될 것이고, 물가의 경우 단기적 생산 비용 상승은 불가피하지만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그 단가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면 또 중장기적으로는 이야기가 다를 수도 있고, 고용의 경우 신재생 에너지 투자는 화석연료 투자에 비해서 레이버 인텐시브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더 모듈러하기 때문에 이게 조립하는 인원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전체적인 경제 입장에서는 또 고용 기회가 확대가 될 수도 있고, 다만 기존 산업에서는 이제 자초자산이 발생을 하고 이제 필요한 인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제 산업 구조 전환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플러스가 생기는 곳이 있고 마이너스가 생기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전체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그 안에서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일어나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또 다른 차원의 고민이 필요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 과제를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정부의 그 수단은 크게 가격 수단과 비가격 수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수단이 탄소 가격인데요. 이거를 이제 정부한테 돈을 쓰라고 해서 이걸 돈을 써서 해결하라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닙니다. 정부 예산에 뭐 가능한 저희가 기후대응 기금 뭐 여기도 이제 신설한다고 썼지만 이 전체를 다 정부 돈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고 결국은 기업들이 인센티브를 주고 자발적으로 시장에서 감축하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탄소 가격 체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다행히 굉장히 발전된 형태의 배출권 거래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이제 국가 배출량의 많은 부분을 커버하고 그다음에 경험을 갖춘 배출권 시장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배출권 거래 시장도 이제 앞으로 더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지만 배출량과 가격 두 가지 모두 이제 기업들에게 인센티브가 되면서도 너무 급격한 부담이 되지 않는 쪽으로 이제 정업성 노력을 해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공급 측에 영향을 주는 것들과 수요 측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이제 모두 봐야 되는 것이고, 특히 이제 배출권 가격, 아까 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도 이제 배출권 가격이 너무 등락한다. 그리고 배출권 가격이 어떻게 보면 너무 싸서 별로 그 비용 효율적인 투자 아이템이 없다. 이제 사실 그거는 배출권 가격이 너무 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싼 거는 없다 이런 건데,
이제 그 배출권 가격이 어느 수준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너무 급격히 움직이지는 않아야 한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이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래서 규제를 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떠한 제도를 만들어서 이거를 이렇게 시장에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노력하려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가 시장 기능 강화를 위한 시장 참여자 확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널 코스트에 대한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지금 배출권 시장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면 사실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각 기업에서 다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그냥 부수적으로 이제 하시는 경우가 많고, 배출권 가격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왜 이런가요? 그러면 그냥 어떤 기업이나 어떤 기관에서 그냥 정해놓고 파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둘째 주 월요일 날 얼마,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이제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시장 기능이 더 확대가 되어야, 그 프라이스 펀딩 이제 기능이 확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그래서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렇게 그 마지널 코스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자산으로도 보고 이렇게 거래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이제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지만 이제 급격히 들어오시면 안 되니까 단계적으로 이제 순서를 두고 들어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이제 탄소세는 연구 용역 진행 중입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하지만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제는 탄소 가격 체계의 두 축입니다. 둘 다 도입한 나라는 사실 많지는 않고, 대부분은 둘 중에 하나를 도입하거나 둘 다 도입을 하더라도 둘 간의 이중 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도입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제 디자인에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다만 이제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탄소 중립 기술 관련 추진 전략에 따라서 이제 R&D 지원과 기후 대응 기금 신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별도로 하는 것이고요. 탄소 조정 국경 제도의 경우에도 이제 오늘 얘기 많이 해주셨지만, EU가 어떠한 제도를 가지고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그 EU의 탄소 규제에 적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제 기업들에게, 본인들이 그 해당 기업들이 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량 산출이 적어도 어렵지 않게 탄소 발자국을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을 비롯한 이제 많은 다른 지원 방안들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탄소중립법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고요.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을 준비하는 등 법과 거버넌스 구축 노력도 진행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발표자, 토론자 모두 준비를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저희가 약간 진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10분 이내에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발표자, 토론자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래 토론자 역할이 발표자, 토론자의 내용을 좀 잘 요약해서 청중에 전달하는 게 제 역할이기도 한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저희 어설픈 요약을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청중 플로어에서 먼저 질문 있으신지 저희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되고요. 꼭 발표자에 한해서 안 하셔도 됩니다. 토론자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예. 오늘 아주 좋은 정보를, 고급 정보를 주셔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중앙대 산업창업대학원의 강철순 교수입니다. 최경규 교수님 발표하는 것 중에서 저는 오늘 요즘 그 신문지상에 매일 오르내리고 있는 비트코인 가상화폐에 관한 얘기를 저는 오늘 자세히 좀 들었으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2017년에 우리 가상화폐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거론이 됐을 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나서가 가지고 그것을 규제하겠다 그렇게 해가 가지고 했는데, 지금 부총리인 그때 국무총리 이 기획조정실장으로 있을 때 그것은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재고를 해가 가지고 검토를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정부의 방침이 기획재정부에서는 맹년에 가상화폐에 가상자산이라고
점유를 하면서 그것을 과세를 250만 원 이상의 차익이 생기면 과세를 하겠다 그랬는데, 또 은성수 금융거래위원장은 그것을 규제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비트코인으로 그것이 5천만 원 이상 해가지고 했던 것이 반적으로 떨어져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해야겠는가. 아까도 조금 전에도 이 얘기 드렸지만 우리나라 정부가 그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정책을 바로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이나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예, 그러면은 어때 비트코인에 대해서 최경 교수님께서 답을 해주실 수 있나요? 예, 그러면 예, 잠시만요. 예, 그럼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발표자 두 분께서 오늘 토론자분께서 주신 논평에 대해서 의견이나 또 뭐 다시 새로운 의견이나 뭐 요약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다음 뭐 저도 토론자 역할을 해야 되니까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오늘 금감원에서 오셨으니까 하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지금 최근에 ESG 요소를 기업 공시제도에 반영하자는 움직임들이 있는데 금융감독원 자체 내부에서 지금 여기에 대한 준비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아시는 만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자 두 분, 그 다음에 금감원 황재학 박사님 발표를 하고 의견을 듣고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경 교수님 먼저. 예. 네. 그러면 플로우에서 나온 거 그냥 아주 짧게 코멘트를 하면요. 제가 2018년에 한참 이제 비트코인 또는 ICO, 그때 우리나라에서 ICO 금지됐고요. 중국에서 ICO 금지됐었는데 그 ICO 기업들이 에스토니아하고 스위스랜드로 한참 이제 나갔고, 그때 저희가 주쿠에 가서 기업도 만나고 레귤레이터도 만나고, 우리나라하고는 좀 환경이 다릅니다. 거기는 일단 협회가 단일화되어 있어서 컨설티드된 목소리를 가지고 레귤레이터하고 굉장히 협력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에 비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협회도 난립되어 있고,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사이즈가 조금 관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레벨의 어떤 기술이라던가 또는 투명성이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뭐 미국도 현재 이제 웨이트 앤 씨라는 말씀 아까 하셨었는데, 웨이트 앤 씨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논의가 아주 안 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지금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 이 가격도 변동성이 너무 크고,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컨설티드된,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또 컨설티드된 노력과 함께 논의가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잠깐 다른 두 분 그 코멘트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네네. 그 박성호 회장님 말씀 중에 전 너무 공감이 가는 게, EU에서 플랫폼 성장을 자국의 또는 EU의 플랫폼 성장을 위해서 말하자면 인펀 인더스트리 프로텍션의 취지에서 들여온 규제를 우리나라가 덮어 우리도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른 나라의 어떤 그 히스토리 매러스, 우리가 항상 이런 것을 특히나 규제에서는 그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EU에서도 인펀 인더스트리 프로텍션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어떤 레벨을 생각을 할 때 무작정 그냥 광야에다가 내놓고 규제를 하면서 비바람을 맞게 하는 것이 과연 맞을 것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좀 찾아봤을 때 브렛 킹이라고 뱅크 4.0을 쓴 저자가 한 얘기가, 규제 당국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앞서가려고 하는 것도 문제다. 너무 앞서가면 고사되고 너무 뒤처지면은 말하자면 올드한, 그러니까 잘못된 옛날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짝 그 얘기를 뒤집어서 말을 하면 기업이 또는 산업이 나가고 있을 때 아주 살짝 한 반걸음 뒤에서 무엇이 필요한 건지를 잘 보고 서포트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패러다임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크리스토퍼 크리스텐슨 교수라고 하버드 경영대학의 디스트럭티브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이제 논문을 쓰고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는 교수님에 의해서도, 디스트럭티브 테크놀로지가 나왔을 때에 그거를 기존의 규제를 가지고 적용을 한다든가, 또는 규제가 너무 늦어서 스피드가 또 너무 늦어서 둘 다
좋은 것이 없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조금 저희 앞으로의 규제 논의라든가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최경영 박사님 그 발표가 여기 PPT를 띄워놓고 했으면 하나의 정말 그 페이퍼 발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은 조목조목 그 아주 이 카테고리별로 또 방법까지 나중에 어떤 데다가 포커스를 둬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것까지 해주셔서 우선 굉장히 감사드리고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냥 마이크가 온 김에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그 요새 왜 벌목 관련해서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그 논의가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환경청에서 다시 재논의를 해보겠다. 너무 난립된 벌목에 대한 것을 재검토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는 뭔가 이렇게 규제가 들어오면 또는 정책이 들어오면 그냥 그 스위핑 하는 식으로 그냥 뭐 블랭킷 스위핑 이런 식의 어프로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뭔가를 하려면 그 전에 논의가 되고 전문가들의 컨설티드된 어떤 의견이 모아지고 또 커뮤니티 거기에 관련된 스테이크홀더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우선 열리고 연구가 좀 충분히 된 다음에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유정민 교수님. 네, 예, 저도 앞서 두 분 황재혁 박사님하고 정효진 팀장님께서 거의 발표에 준하는 코멘트를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몇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이제 황재혁 박사님께서는 그런 설문조사에, 저도 설문조사에 그런 아무래도 대한상의에서 이제 한 거다 보니까 기업 집단에서 아무래도 기업들의 왜 설문조사라는 게 왜 우리가 왜 뭐 청와대 청원도 그렇지만 불만이 있어야지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래도 배출권이 남는 기업에서 참여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런 샘플링의 그런 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렇다면 사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충분히 배출 부채나 그런 좌초 산업의 존재로 인한 그런 배출 부채가 이런 그런 뭐 트랜지셔널 리스크를 통해서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해당 분야에 대한 그런 거시적 측면에서의 그런 다양한 연구가 나와야 되고 연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탄소 국경세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이제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이제 더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황재 박사님께서 그런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제 말씀 주셨지만 이제 그런 수입국 기준의 ETS를 도입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ETS 간에 이제 그런 형평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EU처럼 무상 할당량을 따라가야 된다지 여러 가지 그런 정책적 재량권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 뭐 산업 경쟁력을 갖다 고려해서 이걸 갖다 한다면은 뭐 지금도 현재 무역 집약도를 고려해서 이제 그 일부 기업군에게는 100% 무상 할당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유무상의 그런 문제점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고 무작정 그냥 무상으로 주기에는, 그래서 요거는 좀 더 기업의 경쟁력을 갖다 유지하는 측면에서의 어떻게 해외의 그런 탄소 국경세와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가 막상 그 국경세가 이제 도입되기 전에 이제 인포스먼트가 되기 전에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진 팀장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특히 저는 이제 가장 와닿았던 게 이제 아리백에 관련된 짧게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배출권 거래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해외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뭐 라이센스 이제 이거 갖다 이제 이행해야지 이제 해외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아리백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 기업에서도 이제 많은 이제 뭐 SK나요 이제 기업들에서 이제 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들의 이행 수단들을 갖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바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갖다 이제 만들어내서 이제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그거 말고도 기존에 이제 RPS 시장에서의 그냥 RPS의 그 REC를 갖다 포기한다든지, 아니면 녹색 프리미엄을 갖다 이제 그걸 낸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수단들이 있는데, 녹색 프리미엄 같은 경우도 이제 기존에 이제 정책을 갖다 뭐 FIT라든지 이제 자가 같은 것다 그 실적을 재활용하는 그린워싱이라는 그런 해외에서의 일부 시각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유의해서 실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각종 이제 앞으로 이제 배출권 거래제도 그렇고 이러한 제도들이
국내에서의 그런 성장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고, 특히 저는 이것도 어디서 많이 느끼냐면은 신재생 에너지, 이제 IPS 제도가 있으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나라 신재생의 그런 산업이 이제 많이 클 수 있는데, 이 과실을 이제 각종 투자가 이제 활성화되고 그런 이제 고용도 활성화되겠지만, 이 과실이 실제로 뭐 중국산 패널이라든지 이 과실이 이제 해외로 유출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정책, 이제 친환경 정책이라는 그 정책적인 그런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그런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고려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또 제가 첨언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배출권 가격 같은 게 뭐 감축이나 흡수 프로젝트의 그런 사업성 지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많은 사업체에서도 이제 배출권 가격에 대해서 이제 뭐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이제 현실화되면 이제 오를 수도 있는데, 이걸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사업을 갖다 사업의 사업성 확보에 이제 측면에서 이제 좀 이렇게 수용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감축 투자도 많이 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홍재학 박사님, 예,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ESG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나게 큰데요. 일단 ESG 정보 공개하고 관련해서 일단 첫 번째는 무엇을 공개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어떻게 공개할 것인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너무 방대한 작업이다 보니까 정부 부처 내에서도 좀 작업을 나눠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ESG 정보에 대해서는 이제 산업자원부에서 K ESG 지표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시기 위해서 지금 작업에 착수하셨다는 보도를 제가 본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ESG를 이제 자본시장의 투자자들에게 공개하기 위해서는 이제 작년 말에 이제 금융위원회와 이제 그 한국거래소에서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라는 어떤 일종의 이제 지침을 이제 발표하셔서, 근데 이제 좀 아무래도 이제 기업의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준비하실 수 있도록 이제 기간 이제 타임라인 같은 것도 좀 충분히 드리고 해서 이제 발표를 해서 작업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느낀 바를 간단히 좀 첨언하면은, 이제 ESG가 도대체 무엇이고 ESG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좀 표준화된 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신용평가사들을 중심으로 많은 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금융위기 때 경험했던 일종의 이제 레이팅을 사오기 위한 어떤 그런 좀 바람직하지 않은 활동들도 조금씩 관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줄여나가는 방식이 이제 고민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이제 금융감독원은 실제로 이제 정책 업무를 많이 지금 현재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발표가 되고 그러면 이제 보조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을 취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한 자리 모시기 힘든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사실 더 좋은 말씀들 많이 들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토론은 아쉽지만 여기까지 하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순서로 한국경영학회 박영현 선생님께서 폐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자 토론자 감사드립니다. 먼저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축사를 해주신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님, 그리고 좋은 발표를 해주신 동국대 경영대학의 최경규 교수님, 그리고 홍익대 경제학과의 유정민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주 심도 있는 토론을 해주신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박성호 회장님, 그리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최계영 박사님, 금융감독원의 황재학 박사님, 그리고 기획재정부의 정효진 과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경제학회와 한국경영학회 공동 세미나는 올해로 제가 알기로 한 4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한국경제학회 정진욱 회장님께 다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그 공동 학술 대회를 위해서 뒤에서 많은 수고를 해주신 우리 박기영 한국경제학회 사무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체 사회를 봐주신 이웅희 충계 공동학술대회 조직위원장님께도 바쁜 시간에
많은 그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한국경영학회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새롭고 올바른 길을 산학협력을 통해서 찾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롭고 올바른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 발표와 토론을 들으면서 새롭다는 것은 혁신인 것 같고요. 올바르다는 것은 규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는 목적 지향적인 길을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그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우리가 길을 만들 때 새 길을 만들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가, 선진기업, 선진정부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큰 길을 만들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한국경제학회, 경영학회 이 공동 학술대회는 앞으로도 계속 좋은 어젠다를 가지고 진행됐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오늘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분께서는 오늘만이 아니라 좀 더 우리가 이제는 품격 있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그리고 이미 선진국이 된 우리의 모습을 좀 더 그려나가기 위한 그런 깊이 있는 논의가 계속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충기학술대회를 준비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신 우리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뒤쪽에 가실 때 그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늘 기념사진 촬영하고 가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